너가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적잖아? 솔직히 우리 급이 안 맞지 파혼하고 싶어.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20대 후반, 힘든 회사 생활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했고 1년 넘게 공부에만 매달렸죠. 주변에서는 괜찮은 회사 다니는데 왜 그만두냐며 말렸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복지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늘 같은 시간에 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 사람도 직장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익더라고요. 가끔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가 타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제가 먼저 타서 그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이어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하얀 무선 이어폰을 보고 저는 재빨리 주워서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건넸죠. 아, 감사합니다. 요즘 맨날 보는 것 같은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가까이서 보니 인상도 훨씬 더 좋아 보였고요. 우리는 그날부터 버스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맨날 같은 버스 타는데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좀 그래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신선하고 솔직한 접근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어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회사는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다들 좋은 분들이라 다닐만해요. 월급은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요. 저도 공무원이긴 한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월급이 적어도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죠. 공무원이시구나. 부럽네요. 안정적이잖아요. 저희 회사는 사람 좋은 거 빼곤 복지도 별로고 사실 미래도 잘 안 보여서 고민이 좀 많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졌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저에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에도 만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남자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 힘들었어? 푹 쉬어. 라며 먼저 배려해줬고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외모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그 따뜻한 성격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도 퇴근 후 짧게라도 얼굴을 보려고 했었죠. 준호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줬고 저 역시 그런 그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산책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사랑이 계속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도 우리를 보며 너희 진짜 잘 어울린다고 부러워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버스에서 시작된 우연한 인연이 연애로 발전하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남자와 사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운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 오늘 명절 앞두고 선물 받았는데 고작 식용유 세트더라. 작년이랑 똑같아.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는데 복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대요. 명절 상여금도 없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승진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무엇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 다니면서 결혼 생각하기가 힘들어. 여기 월급으로는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할 것 같고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고민이 깊은 거였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직 준비해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정말? 근데 쉽지 않을 거야. 나 학벌도 별로고 경력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괜찮아.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부터 준호는 본격적으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으로 직행했고 주말에도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어요.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채용 정보를 찾아주고 자기소개서를 함께 쓰고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모의 면접도 해줬어요. 지영아, 이거 좀 봐줄래? 자소서 쓰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어디 한번 볼게.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 이름이랑 성과를 넣어봐. 그래? 고마워. 너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준호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하고 자격증도 하나둘씩 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글을 보면서 더욱 힘을 냈죠. 데이트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준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어요. 준호는 지원하는 곳마다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간신히 면접을 봐도 최종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군데씩 지원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불합격이었죠. 또 떨어졌어.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면접까지 갔는데 또 안 되네.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어. 너무 낙담하지 마. 지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주말마다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천천히 가는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1년 가까이 이직 준비를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어요.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기도 했죠. 남자친구는 점점 지쳐갔고 저도 그런 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아, 나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의미가 있나 싶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아까워. 조금만 더 힘내봐.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새로운 전략을 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끊임없이 응원했어요. 면접 전날에는 긴장한 남자친구를 위해 손편지를 써주기도 했고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죠.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건 네가 있어서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이직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는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자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영아, 드디어 됐어. 최종 합격했어. 정말? 어느 회사에? 어떤 중견기업인데
당장 이직하면 연봉이 3,600은 된대. 무엇보다 지금 회사보다 복지도 훨씬 좋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회사야. 저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남자친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하고, 함께 좌절하고, 함께 다시 일어섰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너무 기쁘다. 다 네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영아. 그날 밤, 우리는 조촐하게 합격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도 조금 더 밝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제 아버지를 통해 연결된 곳이었지만 자존심 강한 남자친구를 위해 그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자친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믿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고 며칠 후에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준호라는 친구 그 회사 합격했다며? 너가 기분이 참 좋겠구나.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그 회사는 순전히 아버지의 인맥으로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1년 넘게 이직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었죠. 아버지는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남자친구를 추천해 주셨고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말 안 했지? 네,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괜히 알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그 친구 성실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 잘 챙기거라.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남자친구는 자신이 순전히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의 기쁨과 자신감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입사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주말, 남자친구는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가지 않던 분위기 좋은 곳이었고 그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무슨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이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후식이 나올 때쯤 남자친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제 직장도 옮기게 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가까이 함께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막상 청혼을 받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나눴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남자친구를 여러 번 만나봤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영이가 우리 아들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며? 고맙네. 아니에요. 워낙 열심히 해서 제가 옆에서 응원만 했어요. 우리 아들 성격이 좀 급한데 잘 부탁한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지내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제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예물을 고르고 청첩장을 디자인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 일들이 쏟아졌죠. 남자친구는 새 회사에 입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결혼 준비의 대부분을 혼자 맡아서 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요즘 입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네가 고생이 많네. 괜찮아.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이직 준비나 열심히 해. 고마워. 정말 너 같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예식장 대신 아담한 곳을 선택했고 하객도 가까운 지인들로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월급이 300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는 해도 아직 여유가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도 공무원이라 월급이 그리 높지 않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작은데 알아보자. 일단 둘이 살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더 넓은 곳으로 옮기면 되지. 우리는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신혼집을 알아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투룸을 찾았고 가구도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다가오는 봄에 날씨가 가장 좋을 때로 정했죠. 남자친구는 새 회사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고 저도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싶었으니까요. 6개월 후면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설레. 너랑 매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나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네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주말에는 뭘 하며 지낼지. 소소하지만 행복한 상상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새 회사 입사를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저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3년 동안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행복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곧 닥쳐올 일들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남자친구가 새 회사에 입사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아, 미안. 오늘 회사 선배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다음에 보자.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처음엔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되더니 어느새 일주일 내내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몇 시간씩 늦어졌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웨딩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그게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미안한데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 지난주에도 미뤘잖아. 알아, 미안해.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어서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참았습니다. 새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결혼 준비는 대부분 제가 혼자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와 다르게 무뚝뚝했고 핸드폰만 쳐다보며 말수도 적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한테 무슨 불만 있으면 말해. 우리 결혼을 앞둔 사이잖아. 남자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회사 선배들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는데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돼. 무슨 이야기인데? 다들 결혼하면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 애 낳으면 돈 더 들고 부부가 맞벌이해도 빠듯하다고. 특히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맞벌이 할 거고 처음부터 화려하게 살 생각 없잖아. 돈이야 천천히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내 생각엔 좀 더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월 300 받는다고 해도 네 월급이랑 합쳐봤자. 남자친구의 말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월급이 부족하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좀 적긴 하지만 안정적이잖아. 복지도 좋고.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래, 그건 알아.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로 준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잘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또다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식장 계약금을 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나랑 결혼하기 싫어진 거야? 미안.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봐. 뭐가 문제인데? 남자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 요즘 회사 사람들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다들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여유롭게 살더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천천히 모으면 되잖아. 처음부터 다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나 이제 월 300은 넘게 받잖아. 근데 너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이 합쳐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 월급이 적어서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시대에는 부부가 둘 다 잘 벌어야 여유롭게 산다고 하더라. 나는 이제 월 300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너는? 잠깐만, 너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미안하지만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쪼들리며 살고 싶지 않아. 너랑 나랑은 솔직히 이제 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내가 이제 월 300을 넘게 받는데 너는 공무원으로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받잖아. 앞으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맞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고 그의 이직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왔던 저에게 돌아온 말이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50만 원밖에 안 되는 차이로요. 지난 2년 동안 누가 너 옆에서 도와줬는데? 자소서 쓸 때, 면접 준비할 때, 떨어져서 좌절할 때 누가 옆에 있었어? 그건 고마워.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다른 문제? 너 그 회사 들어간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저는 순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많이 고민했어. 근데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 남자친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허탈함.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보내줬어요. 울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저 차갑게 말했죠. 알았어.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결혼식은 내가 취소할게. 위약금이랑 준비한 거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반반 내자. 그래, 미안해. 남자친구가 떠난 후에 저는 혼자 예식장과 웨딩 촬영 스튜디오 등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이미 준비한 것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하객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서 결혼이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3년 동안 쌓았던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저는 그 잔해 속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취소와 위약금 정리를 모두 마친 후에 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 전화도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도 모든 게 힘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요. 엄마, 아빠, 저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요. 괜찮아. 차라리 지금은 좀 쉬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원래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했던 발리 대신 동남아시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혼자만의 이별 여행이었죠. 핸드폰도 꺼버렸어요.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계속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강한 척하느라 억눌렀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천천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원을 돌아보고 현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구경했어요. 혼자라서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해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의 3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이 성장했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비록 끝은 쓰라렸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열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전보다 훨씬 평온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면서 꺼놨던 핸드폰을 켰어요. 그런데 순간 화면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메시지 52개, 카카오톡 메시지 1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모두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전화 좀 받아줘. 제발 연락 좀 해줘. 할 말이 있어. 지영아,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만나자. 어디 있어?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파혼하고 떠나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저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초라한 모습으로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꼬질꼬질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너가 왜 여기 있어? 지영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무슨 소리야? 네가 파혼한 거잖아. 급이 안 맞는다며.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남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발 지영아,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 창피하게 왜 이래?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정확히는 입사 취소당했어. 뭐? 입사하고 3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회사 사정상 내 채용을 취소한다는 거야.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 수습 기간이라 해고할 수 있다 하더라. 저는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버지께서 제 파혼 소식을 듣고 회사에 연락하신 걸까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저를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회사 사장님께 연락하셨대요. 그래서 그쪽 회사 사장님이 직접 채용을 철회하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했어. 이미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지영아, 나 지금 백수야. 아무것도 없어. 남자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회사를 알아봤어. 근데 어디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저축한 돈도 다 떨어지고. 지영아,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이제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 제발 다시 한 번만. 잠깐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급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월 300 넘게 받는 너랑 공무원인 나랑은 급이 안 맞는다고.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런데 지금은 어때?
너 지금 백수잖아. 월급 0원이면 너랑 나랑 급이 맞아?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나한테 다시 매달리는 거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힘들어서잖아. 당장 기댈 곳이 필요해서잖아. 아니야, 진심으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가방을 끌고 뒤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제게 매달렸어요. 지영아, 내가 뭐든지 할게. 다시 취직할게. 열심히 일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너한테 3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네 이직 준비 도와주느라 내 시간과 내 돈, 내 마음 다 쏟아 부었어. 그런데 넌 성공하자마자 나를 버렸잖아. 그게 바로 네 본 모습이야. 내가 미쳤었어. 회사 사람들 말에 현혹돼서. 그래, 네가 미쳤지. 근데 나는 이제 안 미쳤어. 너 같은 사람한테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지영아, 네가 그 회사 연결해 준 거 알아. 네 아버지가 날 추천해 줬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돌아서서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책임을 져? 내가 널 도와준 건 사랑했기 때문이야. 네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그런데 넌 그걸 이용만 하고 버렸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운운하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리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거든. 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급이 맞지 않네.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죠. 이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끝났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남자친구를 완전히 거절한 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문자와 전화를 계속 보냈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너랑 헤어졌다는 소식 듣고 회사에 연락했다. 그런 사람은 회사에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지. 지영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선택이 옳았어. 사실 아버지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부산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월급도 이전보다 훨씬 적고 일하는 조건도 좋지 않은 곳이라고 했죠.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지영아, 그 남자 얘기 들었어? 완전 망했다던데. 들었어. 근데 나는 이제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고 슬펐고 배신감에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저 내 인생에서 지나간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배워서 목도리를 만들기도 하고 요가 수업에 등록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혼자도 괜찮네. 아니, 어쩌면 혼자가 더 좋을 수도 있겠어.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부모님과 주말에 외식을 하고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는 삶,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몇 달 후에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당분간은 혼자 지내고 싶어. 그래, 그것도 좋지.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예전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지만 저는 이제 저를 합니다. 사람의 급은 돈이 아니라 인격으로 정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